천정팔부 21권, 22권입니다. 무예자가 평생 쌓은 내공 900인역에 천산동무와 이추수가 처절한 전투 후라 각각의 내공이 100인역씩밖에 남지 않았던 터지만 이 모든 내공이 전부 허죽의 몸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으니 하여 이제 다네와 같은 1100인역의 내공을 갖게 된 허죽이었습니다. 이때 다네의 내공은 길들여지지 않은 날것이라 할 수 있었고 허죽은 무공을 연성하는 족족 자신의 것이 돼버리는 아주 순도 높은 내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허죽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그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하여 얼음을 뚫고 나와서는 그대로 동무와 이추수를 데리고 황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몸놀림이 너무나 재빨라 시위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얼어있던 동무와 이추수를 개울가에 눕히고는 얼음들이 서서히 녹도록 해주었습니다. 다행이었을까요? 동무와 이추수의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내 의식을 차렸습니다. 허나 서로를 보자마자 또 죽일 듯이 덤벼들기 시작했으니 그러나 모든 기력이 상실된 상태라 다시 쓰러지고들 말았죠. 또한 무해제 때처럼 내공을 전부 잃어버리자 두 사람 모두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즉 소요파의 내공은 노화도 방지하고 수명도 늘릴 수 있는 김용소설내 최강의 무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영치궁 시녀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하여 동무가 허죽에게 폭죽을 하나 주며 어서 쏘아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동무의 시녀들이 오면 이추수는 곱게 죽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추수는 기경이 끊겨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야 원한을 갚았다며 통쾌하게 웃는 동무였습니다. 물론 동무 역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폭죽을 쫓아 불이 나게 달려온 영치궁 시녀들이 동무 앞에 넙죽 엎드려 죽을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동무도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냐며 호되게 홍군형을 내주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동무가 서하국 얼음창고 안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시녀들의 꼴을 보니 그간 고생을 엄청 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하여 화가 약간 누그러져서는 말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허죽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또 나의 목숨이 경각에 있으니 이제부터 허죽이 영치궁의 주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시녀들은 다시 절을 하며 존주를 받들겠습니다 라고 했죠. 허죽이 기겁하며 불문의 제자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동무가 말했습니다. 몽골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라고요. 허죽은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는 동무의 뜻을 따르겠다는 대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무가 무예자가 준 화폭을 다시 꺼내서 보여달라 했습니다. 하여 펼쳐서 보았는데 뭔가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무는 몹시 기뻐하며 그녀가 아니야, 그녀가 아니었어 라고 외치더니 그대로 숨이 끊겨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호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웃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까요. 동무가 죽자마자 갑자기 이추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놀라 쳐다보니 이추수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말이죠. 이추수는 동무의 시녀들이 오면 꼼짝없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이렇게 죽은 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동무가 먼저 죽게 되자 크게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죠. 이추수도 허죽에게 그 그림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역시 그림을 펼쳐보니 이추수 본인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추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무예자가 그린 이 그림은 이추수의 쌍둥이 동생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을 그린 무예자 역시 이추수를 그린다는 것이 무심결에 동생을 떠올려 그렸던 것이었죠. 하여 이 초상화를 들고 무량성 석굴안에 이추수한테 가서 무공을 배우라고 했던 거고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무가 키가 자라지 않자 무예자는 이추수를 선택했고 두 사람은 무량성 석굴안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무공서를 모아 새로운 문파를 창시하려 했었죠. 하여 다네가 석굴안에 갔을 때 모든 문파의 이름이 쓰여진 책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공서들은 무예자와 이추수가 낳은 딸이 먼저 가지고 가버려서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딸이 왕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왕부인이라 불렸고 왕부인도 딸을 낳게 됐는데 그 딸이 바로 왕언이었습니다. 하여 왕언이 그 무공서들을 전부 습득하여 모든 무공에 통달하게 된 것이었죠. 다시 돌아와
결국 무해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은 동모도 그리고 이추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무해자를 뺏긴 서름, 깊은 원한관계라고 생각했던 동모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한탄을 하며 동모를 품에 꼭 안고는 숨이 끊기고 마는 이추수였습니다. 허죽은 우선 동모와 이추수의 시체를 표묘봉까지 운구해서 같이 안장해주기로 하였기에 표묘봉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치궁 시녀들은 허죽을 극진히 모시게 되었으니 한편 유탄지는 정관청의 말대로 무쇠탈을 벗게 되었는데 얼굴 가죽이 전부 벗겨진 상태라 몰골이 매우 끔찍했습니다. 하여 정관청은 장인이 만들어준 인피 가면을 쓰도록 했고 이 가면을 쓰자 비록 표정은 지을 수 없었지만 유탄지의 원래의 얼굴보다 더 잘생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뻔했습니다. 이제부터 유탄지는 정관청의 완벽한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정관청의 계획은 이 아둔하고 순진한 그리고 무공만 무식하게 센 유탄지를 개방의 방주 자리에 앉혀 개방을 쥐락펴락 할 계략이었습니다. 이 아전은 자신을 지켜주는 장치현이 방주가 된다니 기뻐했지만 다른 개방인들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괴물 같은 놈이 무쇠탈을 벗더니 이제 갑자기 자신들의 방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관청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유탄지가 아주 잔인하게 해치워버리고 말았죠. 소봉이 없는 개방 꼬라지는 정말 과간이었으니 허죽과 영치궁 시녀들이 표묘봉 아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영치궁 시녀들의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급히 허죽은 더 많은 살생을 막고자 엄청난 경공술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영치궁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치열한 전투로 생긴 시체들의 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치궁으로 쳐들어온 자들은 바로 36동주와 72도주들, 즉 108동주들의 행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영치궁을 접수한 상태였고 동모에게 복수도 하고 생사부의 해독약도 받고자 벌인 짓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단해도 있었는데 군웅들이 무참히 사륙을 벌일 때마다 손에 사정을 두라며 최대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용복들도 있었습니다. 모용복은 언제나 연나라를 다시 세우기만을 염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동모를 해치우고 생사부의 해독약마저 차지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108동주들을 부하로 부리게 될 것이고 그럼 연나라의 건국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용복의 착각이었습니다. 동모가 살아있었다면 모용복은 동모한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모의 후계자 허죽한테도 밀릴 지경이었으니 허죽이 도착하자 군웅들은 허죽한테 벌떼같이 달려들어 동모는 어디 있느냐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하며 윽박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모용복과 같은 심산으로 허죽에게 덤벼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무공이 600인령인 허죽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여 허죽이 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전부 꺾어버리자 모용복도 자신의 계획 모두가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순간 생사부가 발작하는 군웅들을 재빨리 허죽이 해독시켜주자 그동안 허죽에게 거친 욕을 하던 군웅들은 아이고 선상님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죽은 알겠다며 전부 치료해주겠다고 했고 말이죠. 그때 나타난 영치궁의 넬쌍둥이 소녀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매검, 난검, 국검, 죽검이라 했으며 어리지만 동모의 직속부하였기에 무궁도 각 200인력씩이었습니다. 이 소녀들이 말하길 108동주들을 해독해주기 전에 영치궁에서 벌인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영치궁 사람을 죽인 자는 당장 한 팔씩 자르라고 했죠. 이건 좀 과하다 싶었던 허죽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단해가 나서더니 이 방법이면 어떨까요? 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동모의 영전에 절을 8번 올릴 것. 둘째, 이번에 사살된 영치궁 사람들에게도 큰 절을 올릴 것. 셋째, 108동주들은 앞으로 영원히 영치궁의 신하가 될 것. 이 허죽이 이 3가지를 받고 2가지를 더 걸었습니다. 넷째, 이 세상 모든 스님들을 괴롭히지 말 것. 다섯째, 무고한 살생은 금지할 것. 이에 군웅들은 환호하며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살인도 저지르고 난리도 보통 핑계 아닌데 파란 짝을 안 잘라도 되니까요. 모용복은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겸연쩍어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왕원과 사대부하들도 뒤를 따랐죠.
단에도 은근슬쩍 왕언을 뒤따라 가려고 했으나 모형복의 눈치가 보여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서 아쉬워했고 말이죠. 허죽은 군웅들의 생사부를 해독해주다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영치궁 동그란 석벽에 그려져 있는 동모의 심오한 무공을 연마하였고 밤이 되자 단에와 술도 진탕 마셨습니다. 이때 허죽은 몽골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왔고 단에 역시 왕원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두 사람은 이런 면에서 죽이 꽤나 잘 맞았습니다. 하여 이참에 허죽과 단에는 의형제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교봉을 큰 형님으로, 허죽이 둘째 형님, 그리고 단에가 막내로 말이죠. 다음날 단에는 다시 왕원을 찾아 떠나갔고 허죽은 군웅들의 생사부 해독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또 막힐 때마다 동그란 석벽에서 무공을 연마하였고 말이죠. 하여 모든 군웅들을 해독해줬을 때 허죽의 무공은 600인력에서 800인력으로 상승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허죽이 이번엔 정말 죽을 수는 짓거리를 해버렸으니 영치궁은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 다시 소림사로 돌아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지 뭡니까. 부하들도 존주의 명인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소림사에서도 제일 말단인 허죽을 그 누구도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되려 허죽이 먼저 계율을 어겼다며 자신을 혼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니 허죽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고한 것은 이랬습니다. 주계, 저는 술을 먹었습니다. 훈계, 육류도 먹었습니다. 음계, 저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살계, 저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전부 털어놓고 말았죠. 하여 하루에 똥지게 100번을 지고 와서 채소밭에 비료를 뿌리는 체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허죽을 감독하는 중에 성격이 괴팍하여 시도 때도 없이 메타작질을 하였고 말이죠. 이때 허죽은 일부러 운공을 하지 않아 그 통증이 만만치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죽을 감독하던 중에 찾아와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는 소승이 몰라봤다며 말이죠. 알고 보니 영치궁의 직속부와 매난국중 네 쌍둥이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죽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이 감독하는 스님을 제대로 요리를 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소림사의 모든 승려들은 집합하라는 종이 울렸습니다. 하여 허죽도 똥지게를 내려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허죽은 이번에 현자 방장 스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려나 보다 하며 잔뜩 쫄아 있었는데 실은 소림사로 불청객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륙명왕 구마지였습니다. 구마지가 소림사에 찾아온 이유는 소림사를 힘으로 찍어 눌러 자신의 무공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생각해보면 자신이 죽어라고 연마해서 지존급이 됐는데 이렇게 문파를 깨트리면서 과시 좀 하는 게 그리 나쁘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구마지의 방법은 나빴습니다. 소림사의 고성들을 차례대로 물리칠 때 구마지가 소림 72절기의 무공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죠. 이때 구마지는 700인력, 소림사의 고성들은 400인력이라 무공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뿐이지 실제로 사용한 무공은 소림 72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허나 소림사에서는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마지의 무공이 소유파의 소무상공이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이대로 소림사가 무너진다면 소림사는 소림 72절기에 패배한 것으로 알려질 테고 이는 소림사가 더는 무림의 맹주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벼락같이 뛰쳐나가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허죽이었습니다. 허죽이 말했습니다. 구마지가 사용하는 무공은 소림절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천주팔부 21권, 22권이 끝났습니다. 천주팔부 23권, 24권, 25권입니다. 소유파의 3대 신공 중 하나인 소무상공은 분명 이추수에게만 전수된 무공이었습니다. 허나 이추수는 남편이었던 무예자에게 소무상공을 전수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 구마지라는 자도 소무상공을 알고 있었죠. 하여 어쩌면 구마지는 이추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추수에게 배운 소무상공으로 소림 72절기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꿰뚫어본 허죽이 구마지에게 당신의 무공은 소림절기가 아니라고 하자 구마지는 몹시 당황해하며 얼굴마저 화끈거렸습니다. 어서 이 소화상의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벼락같이 달려들어 무서운 일장을 날렸습니다. 허죽은 이 공격에 맞서 건법을 내질렀고 말이죠. 그러자 오히려 구마지가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구마지는 사조용전의 천하오절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구마지가 허죽의 건법 한 방에 이렇게 손이 벌벌 떨려오고 있었으니
그럼에도 순발력 있게 말하는 구마지였습니다. 너 역시 소림절기가 아니로구나. 신승은 소림무공을 상대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물러서 있거라. 라고 말이죠. 그 말에 합장을 하며 네, 그러죠. 라고 해버린 허죽이었고요. 원래 우리 김용 소설에는 이런 답답한 인물들이 좀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나마 소림사 방장인 현자가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허죽이 물러서면 꼼짝없이 구마지에게 소림사가 깨질 판이었으니 재빨리 허죽에게 말했습니다. 허죽아, 구마지는 토봉국의 국사로 오늘 그와 대결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네가 패배하더라도 너는 소림사의 3대 제자에 불과하여 소림사의 명예에 누를 끼칠 일도 없을 것이니 마음껏 상대를 해보거라. 라고 말이죠. 그 말에 허죽은 방장께서 계율을 어긴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확대 해석까지 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 해맑은 허죽과 구마지의 전투가 궤전되었으니 이 대결은 그야말로 입으로만 나의 위타장을 받아라, 또 입으로만 나의 대금관건은 어떠시냐 했을 뿐 그 누구도 소림무공이 아니었고 그냥 소요파의 무공 대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허죽은 800인역, 구마지는 700인역으로 원래는 허죽이 우세해야 하는 싸움이었지만 허죽은 실전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구마지처럼 모질지도 못해 대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허죽에게 일격을 맞췄다 싶으면 구마지도 쳐맞아 버렸으니 그야말로 백중지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자가 싸움을 중재하자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마지는 음흉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화해하는 척하며 몰래 화염돌을 날렸고 허죽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터였습니다. 그대로 화염돌은 허죽의 어깨 쭉지에 박혀버렸고 그러자 갑자기 4명의 젊은 스님들이 검을 내밀며 구마지에게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찌 구마지쯤 되는 자가 이런 공격에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구마지가 엄청난 내력을 발산하자 4명은 동시에 나가 떨어지면서 모자가 벗겨지게 되었는데 어라, 중대가리가 아니잖아. 민둥산이 아니었어. 글쎄 4명의 스님들은 긴 머리를 한 여자들이지 뭡니까? 이들은 바로 허죽의 직속부와 매, 난, 국, 죽, 네 쌍둥이였으니 꼬투리를 잡은 구마지는 소림사의 여자가 웬일이냐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소림사에는 그 어떤 여성이라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허죽은 모든 고승들과 자리를 옮겨 대질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죽은 그간 있었던 일 모두를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소림무공을 전부 상실한 일부터 해서 소유파의 장문인이 된 일까지 모두를 말이죠. 똑똑한 줄 알았던 방장 현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전까지 소림사의 명예를 지켜준 허죽을 소림사에서 파문시키더니 덤으로 등짝의 곤장 130대의 형벌까지 내렸습니다. 허죽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을 제자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자는 기꺼이 곤장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속가 제자 한 명이 소림사로 급히 들어와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이들이 왜 찾아온지 영문을 몰랐지만 차분히 말했죠. 어서 나가 영접하도록 하시게. 라고요. 나가보니 별의별 문파의 강호인들이 소림사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이름 좀 있는 문파도 있었지만 완전 듣보잡 문파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강호인으로서 소림사에 당도하였고 말이죠. 알고 보니 개방이 새로운 방주 장취현이라는 자가 천하의 맹주 자리를 걸고 소림사와 대결을 하고자 한다 했으며 영웅톱을 돌려 수많은 사람들을 소림사로 모여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법이었지만 대리국 직남왕 단정순까지 오게 될 줄은 다들 예상 못한 터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요. 바로 다네가 군웅들 사이에서 능파미보를 쓰며 빠져나와 단정순에게 안겨왔습니다. 또 허죽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 형은 정말로 다시 화상이 되었군요. 계속해서 소림사의 불청객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4대 악인이었죠. 4대 악인 중 둘째 섭이랑은 여자였지만 이 지경에는 여자고 모시고 따질 여력이 없었던 소림사였습니다. 다시 소림사 밖에서 대거의 사람들이 도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웅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개방 사람들과 그리고 유탄지와 아자, 모용복과 왕원 그리고 사대부 아들, 성숙록의 정충추와 성숙파의 제자들이 도착해서는 곧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만 같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군웅들을 기백으로 압도하는 자가 나타나고 말았으니 바로 소봉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웅들이 이 소실산에 모여들자 저도 모르게 전율이 일었고 하여 크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전벤져스 어셈블. 제가 소리쳤던 여파 때문인지 군웅들도 제각기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봉을 죽여 원수를 갚자. 거란적 소봉을 죽이자. 라고 말이죠. 이곳에는 취현장에서 소봉에게 죽은 자들과 인연이 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용복은 이 기회를 노려 만약 자신이 소봉을 꺾을 수 있다면 무림의 맹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앞으로 나서며 소봉과 대결을 신청했고, 이어서 유탄지도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소봉에게 싸워보자고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춘추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이대를 놓칠 정춘추가 아니었죠. 원래 소봉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아자의 안위가 걱정돼 온 것이었는데, 비록 아자의 눈이 멀긴 했지만 단정순이 옆에 있으니 안전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절정의 고수 3명이 자신에게 동시에 덤벼들 줄이야. 그러나 어찌 소봉이 조금이라도 위축될 리가 있겠습니까? 즉시 모두에게 덤비라고 일가라고는 그대로 3대1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봉은 천생신물을 지니고 태어난 자였으니 정확히 3초씩 만에 당금지상의 3대 고수 모용복, 유탄지, 정춘추를 한 걸음씩 물러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네가 소봉에게 와서는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두 형제가 의형제를 맺을 때 뭐라 했습니까?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죽을 때만큼은 같은 날에 죽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께서 위태로우신데 어찌 제가 구차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소봉은 다네에게 육맥신 것 말고는 별다른 무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자신과 함께 이곳에서 적들을 상대하겠다고 하니 더욱 감격했는지도 모릅니다. 부하들에게 여봐라, 술을 가져오너라 하더니 다시 다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으니 우리 먼저 통쾌하게 마셔보세 라고요. 그때 또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과 셋째 아우는 어째 술을 마실 때 나를 부르지 않는단 말이오? 네, 바로 허죽이었습니다. 하여 다네와 허죽이 의형제를 맺을 때 소봉을 첫째 형으로 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 생각한 소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목숨이 촌각에 달린 이 지경에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기에 역시 허죽에게도 감격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죽은 이젠 될 때라 싶었는지 모든 군웅들 앞에서 술을 마셔 버렸습니다. 이는 주계를 범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의형제들과 술을 마셔 버리더니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오는 것을 느꼈고 이내 소봉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성숙록의 정춘추는 저의 소유파 스승님의 원수이옵니다. 오늘 그 원수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소봉은 그저 허죽이 소림사에서 가장 낮은 학렬에 있는 소화상이겠거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죽이 정춘추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자 무공의 곡강함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구나라며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추는 허죽이 상대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용복과 유탄지 이 두 사람만 소봉이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소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또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용복과 유탄지도 소봉이라는 자체에 기가 눌려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더니 제 실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리 되자 어느 쪽이 우세하다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은 모용복은 같이 싸우고 있는 유탄지도 언젠간 적수가 될 거라는 생각에 유탄지가 먼저 소봉에게 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고, 소봉과 유탄지가 힘이 빠졌을 때 모두 해출 작정으로 힘을 많이 아껴두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슬슬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봉의 강용 18장은 웅우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조금씩 내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무공이었기 때문이었죠. 다네가 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로는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 헌데 지금의 나의 꼴을 보란 말이다. 우리 삼형제 가운데 이 셋째만 못난 꼴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하더니 모용공자, 그대는 우리 형님과 나란히 명성을 드날린 사람으로서 어찌 이대로 형님과 싸운단 말이오? 이 다네가 그대와 한번 싸워보겠소 라고 말하고는 능파미보를 써서 모용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봉은 유탄지와 1대1 대결이 되었고 불과 몇 초씩 만에 유탄지의 두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허죽과 정춘추는 처음부터 허죽이 계속 우세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죽은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 행여나 자신의 공격으로 정춘추가 살해될까봐 손에 사정을 두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소림사에 도착한 영치궁 부하들이 생사부를 사용하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옳지 싶어 즉시 7개의 생사부 암기를 날려 정춘추에게 적중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정춘추는 생사부의 끔찍한 고통에 빠지더니 쓰러져서는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고 수염을 다 뜯어내기 시작했으며 온몸을 긁어대다 보니 피부마저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보기 어려울 지경이라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해독약을 주었고 그때부터 영원히 정춘추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 구전동화가 있었다나 어쨌다나 이제 남은 건 단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해의 상황은 형님들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용복이 어느새 단해를 제압해서는 당장이라도 단해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경이었으니 이렇게 천룡팔부 23권, 24권, 25권이 끝났습니다.